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도 있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심리론이라고도 할 수 없죠.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넛지론도 나왔고, 또는 또 법령에서 약간 깊게 낸 분야도 있었고, 특히 이제 조종 교부공 같은 것은 지자론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토할 때 보충 자료서도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난이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었느냐, 좀 어려웠던 문제냐, 이것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5점에서 80점 사이가 행정학에서 합격점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는 전형화된 틀이죠. 전형화된 틀이고, 이런 문제가 이제 1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쉽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뉴 거버넌스는 시장 지향적인 경쟁 원리를 강조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뉴 거버넌스가 연계망이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거고,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의 메커니즘인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되어 있고,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의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뉴 거버넌스는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 역시 반대죠. 신공공관리론이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뉴 거버넌스는 주권자인 시민으로 봅니다. 3번.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역할을 스티어링, 방향 잡기를 중시하고, 뉴 거버넌스는 노젓기 아니죠. 노젓기는 전통적인 정부가 강조하는 거고, 신공공관리나 뉴 거버넌스나 전부 다 정부 역할은 스티어링입니다. 4번. 신공공관리는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죠. 오케이.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뉴 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 즉 책임성, 민주성을 강조하는 거죠. 1번의 답은 4번인데,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격권 근처에 있는 수험생들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꼭 맞아야 되는 문제고, 굳이 난이도로 따지자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거고요. 2번 봅시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봅시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죠. 그러니까 개인차를 인정하죠.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별하는 사람은 뭐예요? 맥클랜드죠. 아지리스는 아니죠. 맥클랜드입니다.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에서 오케이, 성숙도에 따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성공의 경험이 누적될수록 만다. 오케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요건 맥클랜드의 이론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헤크만과 올뎀 또는 핵망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은 핵심적인 직무의 특성을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 한류잖아요. 오케이. 5가지로 구별하죠. 특히 이 2개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논의했던 겁니다. 논의했던 거고,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죠. 답은 2번이고, 3번.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의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다. 틀리죠. 타인과 비교, 즉 뭐예요? 중거인물과 주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4번. 보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 오케이.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은 뭐예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역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합격권 근처라면 누구든지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사바테의 옹호 모형, 즉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또는 옹호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 두죠. 왜? 이 하위 체제에서 지지 연합 간의 타협과 조정이 일어납니다. 하위 체제 내에서. 그래서 얘는 뭐예요? 상향을 기본으로 하향을 가미한 거죠.
얘를 기본으로 해서 하향을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위 체제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또는 옹호 연합 모형 간의 타협과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틀린 겁니다. 자, 얘는 정책 지지 연합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정책 변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급격한 변화가 아니에요.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점진적인 변화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몇 년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5년은 장기라 그러지 않고 보통 중기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어려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건 7급 수험생들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타협과 조정이니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오케이? 이 점진적 변화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옹호 연합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가 이제 중재하게 되는 거죠. 이 기출문제 지문이고요.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예생 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 다 구별합니다. 자, 봅시다.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안정적 변수는 뭐고 역동적 변수는 뭐냐는 거죠. 오케이. 문제 영역의 속성이에요. 문제 영역. 그러니까 우리 문제 영역의 어떤 정책 문제의 속성 이런 것이 이제 안정적 변수라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변수는 뭐냐면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예요.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 자,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좀 하는 것은 정책 하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생 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별되는데, 이 문제 영역의 속성 같은 것이 안정적 변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이제 역동적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이게 이제 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느끼기에는 좀 그런 문제인데, 혹시나 난이도를 느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시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구별을 하는데, 안정적 변수가 문제 영역의 속성이고 역동적 변수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 같은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답은 이제 2번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 난이도 중 정도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의 문제를 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실제설은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란다.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은 뭐예요? 과정설이죠. 과정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와 공익 결정의 과정의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 정부 영역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건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본서 보시면 과정설이 소극설이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극과 적극할 때 매번 다뤘던 거예요. 타협과 조정을 해놓으면 정부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설을 뭐라 그래요? 적극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형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공익을. 3번. 공익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 원칙의 가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오케이. 당연히 맞는 거죠. 오케이. 자원 배분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뭐예요? 공익에 맞게끔 배분해야죠. 자원 배분의 핵심은 공익에 맞게끔 배분하는 겁니다.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과 같이 아니죠. 공익, 자유, 형평, 평등은 뭐다? 전부 다 본질적 가치죠. 여기 하나 더 이제 정의. 오케이. 공익, 정의, 자유, 형평, 평등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얘도 좀 하로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혼합주사, 엣지온이 혼합주사 모형이죠. 문제점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문제점 있는 선호예요. 이 문제점 있는 선호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선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쓰레기통 모형이잖아요.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2번 재정 모형, 불확실한 기술,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관계. 이거 역시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제 중심의 탐색. 딱 이게 나오면 뭐예요?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에 대한, 이건 뭐예요? 해사 모형이잖아요. 해사 모형입니다. 4번 앨리스 모형이죠. 합리 행위자 모형, 그러니까 앨리스 모형 원입니다. 오케이.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는 거. 오케이. 앨리스 모형 원 합리 모형은 뭐예요? 미국이랑 국가 조직을 유기체,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정은 어떻게 한다?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통해서 목적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도 뭐 어려운 문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면 안 됩니다. 얘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53조죠. 원칙 A입니다. 각 중앙원서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수입대처 경비입니다. 오케이? 수입대처 경비. 그러면 수입대처 경비죠. 수입대처 경비는 뭐야?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죠. 수입, 자 봅시다. 수입대처 경비, 전대차관, 차관물 자대, 현물출자. 뭐 우리가 한두 번 다뤄본 문제가 아니니까 6번도 역시 난이도 하로 분류가 됩니다. 7번 문제 봅니다.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요금제죠. 자연 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죠. 요금제, 오케이.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죠.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가 수도 같은 건 직접 공급하죠. 전기 같은 것은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제, 공공재죠.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오케이. 집합제,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제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분의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서비스 맞죠? 공유제는 비경합성과 말이 안 되죠. 얘가 뭐예요? 공공재 집합제예요. 그럼 공유제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것이 이제 공유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도 뭐 난이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7급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쉬운 문제는 너무 난이도를 쉽게 냈어요. 물론 이제 중간 수준 또 어려운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사바티어 정도가 지금 중간 수준이 이제 높은 거, 이해도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사바티의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난이도 지금 중에 해당합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용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용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책임운용기관의 설치권자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해제권자도 행안부 장관이 됩니다. 2번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책임운용기관과 소속 책임운용기관 맞죠?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책임운용기관 특허청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책임운용기관입니다. 소속 책임운용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법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오케이? 맞죠? 책임운용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아니죠. 책임운용기관은 정부기관이에요. 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도 아니고 준정부 조직도 아니고 기타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책임운용기관은 직원이 공무원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고, 이도 역시 뭐,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7급답게 전반 조금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풀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 준정무조지, 기타 공공기관이죠. 책임 운용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기관이에요.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9번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재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9번의 문제, 이 답이 1번인데 얘는 지방자치론의 단골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 민간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건 꼭 좀 알고 가자고. 오케이. 우리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2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단체 임사무잖아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오케이. 자, 봅시다. 지방단체의 단체가 이임받으면 단체 임사무고 집행기관이 이임받으면 기관의 임사무란 말이에요. 자,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있으면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야 돼요. 오케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야 돼. 봐봐. 근데 여기에서 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여기까지 보면 단체죠? 기관까지 나왔어요. 이게 단체면 단체임인데 기관이면 집행기관이 기관의 임사무인데 근데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단체 임사무를 물어보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맞죠?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에 교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국가가 스스로 해야 돼요. 둘 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부를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할 수 있는데 국가가 스스로 해야죠. 둘 다 이해관계가 없죠. 그럴 때는 전부 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출제자는 이건 단체 임사무로 얘는 기관 임사무라는 거예요. 국가적 이해관계밖에 없다? 둘 다 이해관계가 있다. 둘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게 단체 임사무. 오케이? 국가적 이해관계밖에 없는 게 기관 임사무.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할 당연히 국고 보조금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풀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실전 동영 2에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충 교재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 좀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왜? 7급 지방직이니까.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잠시 하기 전에 이 9번도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지자론에서 자주 냈던 문제가 행정학 지방행정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류하게 되면 이제 난이도 상.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 예상 문제로 풀어봤기 때문에 다 맞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뭐한다? 지자체잖아요. 원칙이 법률로 해야 돼요. 원칙이 법률로 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해야 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 거예요. 반드시가 틀린 거예요. 반드시가. 왜 틀렸을까? 반드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본서 다 표 있잖아요.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야. 오케이? 주민투표를 해야 되고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야.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 제재권 가반수 출석과 출석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뭘로 해요?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뭘로 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얘는 대통령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두 개는. 그러면 자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대통령령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로서 못해요. 그럼 봅시다. 지방자치장은 지방의 제재권 가반수 출석과 출석권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조정도 당연히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신청해야 돼요. 왜? 행안부 장관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지금 3번 지문은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조정을. 경계 변경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조정을 신청하는 건데 이런 조정을 신청할 때는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가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4번.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상식적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옳은 게. 근데 왜?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분류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직 7급이기 때문에 지방행정파도 좀 어렵게 내는 얘는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오케이? 얘도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면 반드시 관계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를 했으면 안 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3번이냐 4번이냐 하는 건데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은 신청할 때는 가반수 이상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입니다. 요건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옳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 얘가 이제 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10번 문제 정도를 좀 난이도 상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건 맞습니다. 기존에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봤었는데. 오케이. 11번. 뭐 11번은 뭐 이제 신경향 이론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고, 오케이.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러죠. 너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너찌 이론은 뭐하고 비교해요?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하는 거예요. 너찌 이론은 신공공관리론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 인센티브, 성과급을 강조하는 건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앞에는 맞아요. 부드러운 개입은 맞는데 얘가 틀린 거예요. 행동경제학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행동경제학에 기반하여 실험을 통한 기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연역적 분석을 지향한다. 자, 봅시다. 경제학이 봐봐. 경제학. 여러분 봐봐. 신고전학파 경제학. 오케이. 신고전학파 경제학.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토대가 됐던 신고전학파 경제학하고 공공선택론이잖아요. 오케이.
신공공관리론. 그러면 신고전학파 경제학 공공선택론인데 여러분 공공선택론은 연역이론이잖아요. 공공선택론, 방울사 개체주의, 인간간의 이기적 합리적 경제인 연역이론이잖아요. 그러면 행동경제학은 연역적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경제학은 휴리스틱이에요. 휴리스틱. 주목구구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주목구구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너찌로는 기반하여 기납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행동해보는 거잖아요. 그 행동 편향을 가지고 다루는 거잖아요. 너찌 설계로. 당연히 해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신공공관리론이고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가 뭐다? 신고전학파 경제학하고 공공선택론이라니까요. 그럼 이건 연역이론이잖아요. 그러면 너찌로는 뭐예요? 기납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역적 분석으로 지향하는 거 아니라. 틀렸죠? 정부 역할 및 정책 수단으로서 선택설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맞잖아요. 선택설계.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구구식으로 하니까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주목구구를 하니까, 오케이? 주목구구를 하니까, 오케이?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방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뭐요?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잖아요. 넷째로는. 심화이론 때도 다르죠. 신경양 테마에서도 다르죠. 몇 년 전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12번 문제를 봅니다. 12번. 총액 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옳은 거.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죠. 왜? 총익금. 총정원은 누가? 행안부가. 예, 행안부가 조직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총정원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총액은 기재부가. 이것만 하고, 오케이? 이것만 통제하고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보수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된 겁니다. 맞죠? 오는 거 쓰니까 기억 들어가야 되죠? 이건 봅시다. 책임운용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책임운용기관은 총액 인건비제 시행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거예요. 책임운용기관도 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오케이? 그것도 뭐예요? 중앙정부의 중앙정부. 국가의 행정기관이므로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린 거예요. 이번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상여 및 성과연봉 맞잖아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니은 드읒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얼핏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절감했으면 딴 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거 때문에 그러는데 책임운용기관도 중앙정부 국가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액 인건비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니만 틀린 겁니다. 중상 또는 중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해서 옳은 거.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 오케이.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 2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오케이. 위원장이 2명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 맞을까? 그럼 일단 놔두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아니죠. 예, 당연히 국무총리가 해야죠. 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데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당연히 포함하죠. 그럼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죠. 1번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예요. 맞죠? 그러면 기억이야 니은이야? 그거잖아요. 기억 틀렸잖아요. 기억 틀렸죠. 그러면 답은 4번이잖아요. 오케이? 니은 맞죠?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실제 가성. 14번 문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거.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읽어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쉽게 나오거든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3년 맞죠? 파면 5년, 해임은 3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 틀린 거거든요. 자, 봅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파면은 5년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이냐 3번이냐인데 그렇게 요거에 나오면 여러분 헷갈린데 복권됐잖아요. 복권된 자는 임용의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오케이? 복권된 자는 임용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오케이? 답은 2번이에요. 2번. 복권된 자는 복권되기 전까지가 임용의 결격 사유이지 파산을 했는데 복권된 자는 임용의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두 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두 개만 갖고 하니까 여기서 훨씬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15번. 직무급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아니죠. 직무수행 능력은 직능급입니다. 직능급. 직무수행 능력은 직능급입니다. 2번. 성과급이죠. 성과에다 차등보수 성과급. 근속급.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가치평가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보수는 책임도와 권한도인 직무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별이 나와야 되고 평가를 통해 직무별 상대가치가 나와야죠. 직무별 상대가치가 선행돼야지 오케이 직무급 책임도와 권한도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직무급이 가능한 거죠.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15번까지 딱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단순 암기형 물론 있어요. 근데 좀 더 이해도가 선행 밑바탕으로 깔려야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6번.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발생주의죠? 발생 시점에서 뭐가? 채권 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이거 채권 채무 발생 시점이고 두 번째가 뭐? 총 자산을 다 기록하죠. 총 자산은 순자산과 이제 부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자산에는 변동 자산도 있고 고정 자산도 있죠. 고정 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회계 과정 인식하기 어렵다 아니죠. 모든 자산, 총 자산에는 고정자산, 변동자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다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이것들을 하기 용이합니다. 용이. 오케이. 발생주의는 총 자산을 기록하기 때문에 고정 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인식하기 용이하지 자산을 총 자산을 다 기록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는 비용도 부채로 인식하면 왜?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발생하면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맞죠? 현금주의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새 돈과 헌돈의 가치가 똑같으니까. 하지만 자산은 특히 고정자산 같은 경우가 뭐예요? 감가가 되죠. 오케이.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 오케이? 맞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 상임이사 임명권자의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전에 뭐 이 유사한 지문이 기출문제 있잖아요. 뭐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뭐 한다? 민영화해야 된다. 그거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경영실적평가와 실적이 부진한 것은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85%잖아요. 이거 뭐 다 외우고 있는 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이게 틀린 거죠. 민간은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지방채죠.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 종류에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이제 구별되는 거고, 이 지방채를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데 발행 종류는 이렇게 구별하는데 발행 방식은 뭐예요? 모집공채도 있고 매출공채도 있고 교부공채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건 발행 방식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 종류에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 모르면 다 놔둬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 의결을 거친 이후, 요거 답이잖아요. 의결을 거친 이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의결을 받죠. 이거 우리가 매번 뭐 했던 문제죠. 당연히 뭐 얘가 좀 어렵더라도 얘는 무조건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답 2번이죠. 이게 답입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채 차환을 위해서도 이건 내가 수없이 이제 지방 재정 파트에서 했죠. 차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지급 기간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항상 강조했던 거고, 이게 대통령령일까 뭘까 이거 고민할 필요 좀 있었겠죠. 요거랑 근데 뭐예요? 얘는 뭐 우리가 항상 답으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19번 갑니다. 조직이론 중 조직군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뭐 조직이나 조직의 관리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적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조직의 성공,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환경에 적합한 것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변화에 적응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일치하지 않는 조직은 전부 다 소멸하는 겁니다.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조직이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합니까? 극단적인 결정론인데 답은 이제 3번이 되고요. 조직적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조직군이잖아요. 조직군. 여러분이 봐봐요. 이거 외웠잖아요. 자, 결정론, 자발론. 결정론의 상황이론,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 경제학이론, 제도화 이론. 자발론의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여기는 조직 또는 조직의 관리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자발론은 조직 또는 조직의 관리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얘가 개별 조직 차원이고, 얘가 조직군 차원이고,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조직군 차원이고, 얘는 개별 조직 차원이고.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우리가. 순서도 그래서 개별 조직국,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반대, 이렇게 반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외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행동강령이에요. 행동강령. 이제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고 공무원 헌장이 훈령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공무원 헌장이 훈련이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한 거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이거 말이 안 돼요. 대통령령으로 법률도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데 왜 독립기관에 적용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담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4년도 지방기 7급 시험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 너무 쉬웠고 기본적으로 어떤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신경양 테마라고 할 정도도 아니에요. 너지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죠. 오케이. 그리고 좀 어려웠다고 했던 문제가 몇 문제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가 약간이라도 선행된 수업을 들으셨다면 전부 다 접근이 쉬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5점 정도가 합격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저랑 같이 뭐 기본, 심화 우리 항상 이제 학원 강사들이 하는 말이죠. 신경학 테마 기출문제를 다 하셨다 그러면 뭐 더 높은 점수가 오를 수 있겠죠. 특별조정교부금도 민간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다뤘단 말이에요. 가장 어렵게 여러분 느끼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너지로는 뭐 너무 많이 다뤘고. 그래서 점점 행정학이 7급은 전통적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되고 9급도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꼭 좀 차분하게 1년 정도 커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단순 요약 노트 중심의 암기보다는 좀 이해가 좀 선행되고 앞뒤를 좀 연결해보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수험생에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출제 경향의 변화가 최근에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에겐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